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1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는 경사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다른 집 엄마들은 고3 수험생 자식들 챙기느라 다들 여념이 없다는데 창피하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시아버지 병수발 드느라 집안일도 등한시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끔은 아버님이 주무시듯 그대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시길 바랬던 적도 있었어요. 참 못된 며느리였죠. 하지만 그때는 육체도 정신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다만 며칠만이라도 지긋지긋한 병원 간이침대 생활을 벗어나 아무 눈치도 안 보고 푹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긋지긋하던 그 시간도 지나고 보니 추억이 되었네요. 다시 없을 아버님과의 추억이니까요. 어쩌면 늘 둘째 며느리인 제게 힘든 집만 지우시는 줄 알았던 아버님의 진심을 뒤늦게나마 알게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한때 저는 아버님을 모시던 회장 비서였어요. 전문대 비서학과를 졸업하고 아버님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당시 비서실엔 저 외에 20년 가까이 아버님을 모셔온 실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업무량이 많아서 보조하는 차원으로 경력도 없던 저를 비서로 뽑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제 업무는 하나같이 사소한 것들 뿐이었어요. 커피를 타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복사, 식당 예약을 하는 일 정도에 불과했죠. 가끔은 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타 부서에 지원을 나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한 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실장님 사이에는 워낙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어요. 사실 그럴 능력도 안 됐고요. 일도 편하고 잔업도 없는 데다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니 따지고 보면 이만한 자리도 없다 싶었어요. 하지만 퇴근 후 집에 올 때마다 마치 하루 종일 일도 많고 밥만 먹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찜찜하더라고요. 이럴 거 뭐하러 비서과 출신을 뽑아? 커피 타고 복사하는 거야 초등학생도 다 할 줄 아는 건데. 혹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나한테 일을 안 맡기는 건가?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고 보니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은 돈벌이 수단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 실장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해뒀다가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런 저의 변화를 의외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실장님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제게 업무 분담을 하기 시작하셨고 입사 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선 어지간한 비서 업무는 제가 다 하게 되었어요. 실장님은 회장님이 지시한 은밀한 일들을 주로 책임지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던 회장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나는 말처럼 그러시더군요. 이제야 밥값을 하는 것 같구만. 그게 회장님께 들은 첫 칭찬이었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게 인생 모토인 회장님께 밥값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 일종의 칭찬이니까요. 입사 3년차가 될 때쯤에는 회사 일은 물론 회장님 댁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정도였어요. 비서 업무라는 게 회사 일 뿐만 아니라 제가 모시는 분의 사적인 영역까지 개입이 필요한 일이라 딱히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회장님의 큰아들은 미디어 관련 학과를 나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가끔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권을 예약해드린 적이 있어서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어도 인적사항이나 목소리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받은 느낌은 돈 개념 없이 부모 돈으로 즐기고 사는 한량이었어요.
그 나이 먹고도 항공권 예약조차 제 손으로 안 하고 부친 회사에 연락해 대신 처리하라고 할 정도니 알만했죠. 반면 작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바닥부터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명문대 출신이라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도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텐데 부친 회사에 들어와 일하는 걸 보면 가업을 물려받으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도 소문만 들었지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말단이라 회장실을 찾을 일은 없었고 업무 외적으로도 회장실을 찾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처음 얼굴을 보게 된 건 입사 3년 차에 들어서면서부터였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되는 해라서 그해 기일은 친인척들과 함께 묘소에 들러 참배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예약부터 전 과정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둘째 아들과 예약건에 대해 상의하느라 보게 되었어요. 첫 인상은 수수하더라고요. 말투나 행동도 겸손하고 남한테 일을 시키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어요. 형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죠. 하필 기일이 주말이라 저는 쉬는 날임에도 장지까지 따라가서 친인척들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입사 후 처음 있는 일이라 친인척 얼굴도 몰라서 걱정했지만 실장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모님 기일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장님 둘째 아들이었어요. 정비서님 덕분에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특별히 제가 더 한 것도 없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적으로 거절하는 제 말투에 상대도 더는 청하지 않았어요. 상심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깟 밥 한 끼 얻어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괜히 오너 아들이랑 사적으로 만났다가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라도 하면 피해를 보는 건 제 쪽이었으니까요. 중소기업 수준의 작은 회사라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고 직원 하나 자르는 것도 너무나 쉽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발을 뺀 거였죠. 그날 일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날 퇴근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둘째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조금 짜증이 났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그 사람은 쇼핑백을 건네며 말했어요. 스카프예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점원한테 추천받아서 샀어요. 설마 이것도 거절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얼른 받고 끝내자 싶어 쇼핑백을 건네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 기일을 챙기는 건 정비서님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 외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황금 같은 주말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려서 추가 업무 수당도 꼭 받으세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죠. 감사 인사도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그날 일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사적인 업무까지 처리하며 회장님을 보필했지만 누구한테도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저 역시도 비서로서 당연한 업무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왠지 창피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다는 게요. 하필 그걸 제게 알려준 사람이 오너의 아들이라니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선물도 받았는데 저도 뭔가 대접하고 싶거든요. 전 맥주가 무지 땡기는데 어떠세요? 맥주 좋죠. 근처에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가실래요? 그렇게 저는 입사 후 처음으로 회장님 둘째 아들과 직장 동료로서 퇴근길에 맥주를 마셨고
이후로도 종종 만나 퇴근 후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때로는 영화를 보고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비서실에 실장님과 저뿐이라서 그간 이렇다 할 동료가 없었던 저는 모처럼 생긴 특별한 동료 덕분에 회사 생활이 전보다 덜 갑갑했어요. 그건 회장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너 아들이다 보니 다들 거리를 두고 지냈던 탓에 회식 자리 외에는 따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회사에서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래서 더 서로가 절실했죠. 처음엔 동료로 시작했던 우리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남녀관계로 넘어갔고 직접적으로 사귀자는 말은 없었지만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에 퍼지고 말았죠. 소문을 접한 실장님은 은근히 제게 퇴사 압박을 하셨고 회장님은 언제나 그렇듯 모르쇠로 일관하셨어요. 아무래도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요즘은 실장님 눈치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라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셔? 회장님? 딱히 별 말씀 없으시지만 그게 무슨 뜻이겠어?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거겠지. 연애의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초라한 실직자 신세가 뻔했어요. 어쩌면 예견된 결과인지도 모르죠.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사표 써. 사표를 쓰라고? 당연한 결과였지만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사표 쓰란 소리를 하니까 얄밉고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 사표 내고 나한테 시집와. 내가 평생 자기 먹여 살릴게. 앞으론 우리 아버지 비서하지 말고 내 아내로 살아달란 말이야. 얼떨결에 받은 프로포즈에 실감은 안 났지만 이것도 선택지 중 하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의 끝은 이별 또는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사윗감에 시댁 재력도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문제는 아버님이었죠. 당신이 부리던 직원이 하루아침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생겼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평소 저를 아끼시던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저는 전문대 출신에 집안도 그리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그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걱정과 달리 아버님은 별 말씀을 안 하시지 뭐예요. 딱히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태였어요.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일어나려는데 그제야 툭 하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집도 넓은데 들어와 사는 건 어떠냐? 큰애도 해외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고 가는 게 다고. 나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잖니. 큰애 결혼할 때까지만 들어와 살면 그때 니들 살 집은 장만해 주마. 솔직히 그때는 집이고 뭐고 결혼 허락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어요. 그래서 흔쾌히 들어와 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11년이 될 줄은 짐작조차 못한 채로요. 결혼 후 상주 도우미 아주머니를 내보내고 제가 살림을 도맡아서 했어요. 아이를 낳고 몇 달간 파출 도우미 아주버니 도움을 받은 것 빼고는 11년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살림은 제 손으로 다 했어요. 거기다 철없는 아주버님 수발까지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돈 한 푼 안 벌고 쓰기만 하고 살더라고요. 거기다 저보고 툭 하면 정비서라고 부르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정말 성질 같아서는 머리채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집 온 지 7년이 넘도록 아주버님은 저를 정비서라고 불렀어요. 여전히 항공권 예약이나 식당 예약, 하물며 휴대폰 구입까지 저한테 시키기 일쑤였죠. 그 사람 눈에는 여전히 제가 자기 아빠 비서로만 보였던 거예요. 남편이 그 일에 대해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알겠다고 하곤 그때뿐이었어요. 애초에 저를 재수씨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였죠. 그러다 호칭을 바꾸게 된 건 제 아들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봄이었어요. 하루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주버님이 저한테 정비서,
국 좀 더 줘요. 라고 했더니 큰아빤 왜 우리 엄마한테 정비서라고 불러요? 우리 엄마 이름은 정비서가 아닌데요. 이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아주버님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자 아버님이 되물으셨어요. 애가 물어보면 답을 해야지. 그래, 너는 왜 작은 애한테 정비서라고 부르는 거냐? 나도 궁금하구나. 그 말에 아주버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이후로는 재수씨라고 부르게 됐고요. 하지만 호칭만 달라졌을 뿐 심부름 시키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자기가 만나는 여자 선물까지 저한테 사오라고 할 정도였죠. 아주버님은 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본가에 들어오지 않고 따로 집을 구해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본가에 살면 집안에 여자를 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도 않고 어린 여자들만 갈아가며 만나던 아주버님은 40 중반에서야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혀서 참. 여자 나이가 저보다 무려 13살이나 어린 여잔 거 있죠. 얼굴에 솜털이 뽀송한 딸 같은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남편도 저도 기함을 토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말미에 가서 딱 한마디 하셨죠. 결혼하면 집에 들어와 살아라. 둘째는 약속대로 분가하고. 그러자 아주버님이 발끈했어요.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신혼을 어떻게 여기서 해요. 난 못해요. 그냥 정순애랑 사세요. 아버지 입속에 혀처럼 수발 잘 드는 재수씨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한테 같이 살재요. 난 내 와이프 고생하는 거 싫어요. 그러자 손이 동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괜찮아. 어차피 도움 있으면 되는데 힘들 거 없어. 그리고 아버님은 돈도 많으시잖아. 용돈도 많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난 돈만 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솔직한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어떤 면에선 아주버님과 딱이더라고요. 결국 아주버님은 20살 넘게 차이 나는 여자랑 결혼을 했고 그제야 저희 가족은 분가를 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약속대로 저희가 살 집을 구해주셨어요. 전망도 좋고 평수도 큰 아파트였죠.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본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끼리 살게 되자 남편도 저도 무척 들뜬 상태였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분가하고 2번의 명절을 보낸 어느 날 실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버님이 방에서 안 나오시자 가사도우미가 아버님 방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시각 집안에 있던 아주버님과 손윗 동서는 전날 진탕 술을 마시고 온 탓에 흔들어 깨워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도착한 아버님은 발견이 늦은 탓에 3일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고 정신을 차리셨을 땐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셨어요. 언어장애에 몸까지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었거든요. 온전한 건 정신뿐이었어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분가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따로 나와 살게 됐다고 좋아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깨어나시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에 찾아온 아주버님과 손윗동서가 기막힌 소리를 하지 뭐예요. 이게 뭐야? 아버님 기저귀 차신 거야? 벌써부터 토 쏠릴라 그래. 자기야, 일단 나가자. 신선한 공기 좀 쐬야겠어. 그래 자기야. 우리 자기는 이런 거 힘들 테니까 차에 가 있어. 내가 금방 얘기 끝내고 갈게. 바퀴벌레 세트 같은 것들이 꼴값을 떠는데 정말이지 욕도 아깝더라고요. 손윗동서가 나가자 아주버님은 대놓고 자기는 아주버님을 못 모신다고 했어요. 재수씨도 봐서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병수발을 하겠어요. 그냥 간병인 쓰세요. 아버지 돈 많잖아요. 돈은 이럴 때 쓰라고 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분가할 거예요. 윤 실장님한테 말해서 마땅한 집 구해달라고 할 테니까 앞으로는 정수 니네가 집에 들어와 살아. 우리 자기가 아버지 쓰러진 그 집에선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살겠대. 솔직히 나도 좀 찜찜하고. 형,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걱정은 못할 망정 분가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형은 어떻게 늘 자기밖에 몰라. 이날 이때까지 형이 아들 노릇한 게 하나라도 있어? 그렇게 자기 편한 것만 하고 살 거면 형이 벌어서 형 마음대로 쓰고 살아. 아버지한테 기대 살지 말고. 이 새끼가 어디서 형한테 까불어? 네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고 그게 다 네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인데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넌 닥쳤던 개신세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한 번만 더 까불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너 내쫓는 수가 있어. 조심해 새끼야. 먹긴 놈이 성질 낸다고 아주버님은 오히려 성질을 내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 지내면서 아버님 병수발을 했어요. 중학생이던 아들 때문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살림을 맡아주셨고요. 남편은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저 대신 간병을 하다가 자정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주말엔 저 대신 병원에서 지냈고요. 그 사이 아주버님은 윤 실장님한테 연락해 집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아버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자 할 수 없이 본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병원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고 없이 시작된 아버님 병간호는 그 후로 5년이나 이어졌어요.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환자 수발도 힘들지만 병실에 끊임없이 들락거리는 의사와 간호사, 청소 이모님들 때문에 마음 편히 등 붙이고 누워있기 힘들다는 걸요. 거기다 하루 세끼 식사 수발에 목욕 수발, 혹여 욕창이라도 생길까 틈틈이 몸을 돌려놔드려야 하고 소변과 대변 수발도 들어야 하잖아요. 그걸 기약 없이 매일 반복을 하며 살다 보면 영혼이 날아가고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 들어요. 거기다 집에 두고 온 아들과 남편 걱정까지 더하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간병인을 불렀더니 아버님이 곡기도 끊으시고 둘째 며느리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온 지 딱 하루 만에 다시 병원에 불려가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버님께 악을 썼어요. 아버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편하시자고 저 피 말려 죽이실 작정이세요? 제가 1년을 쉬겠다고 했어요. 한 달을 쉬겠다고 했어요. 딱 일주일만 쉬고 오겠다는데 그걸 못 참으시고 간병인을 내쫓아요? 아버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숨 쉴 틈은 있어야 하잖아요. 병원엔 발길도 않는 맏며느린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님 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저한텐 고작 일주일 휴가도 못 주세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아버님 눈에는 제가 아직도 아버님 비서로 보이세요? 그래서 마음 놓고 부려도 된다 싶으세요? 아니면 왜 이러시냐고요. 아버님, 저 정말 야속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자는 척 눈을 감으시곤 깊은 숨만 내쉬셨어요. 그 모습에 복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몸도 못 가누는 아버님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래, 나중에 아버님 회사 우리가 물려받으면 되니까 우린 우리가 할 도리만 하고 살면 그만이다. 그 생각하며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아버님 똥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손이 동서는 아버님 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고 다녔어요. 아버님 휴대폰으로 연신 결제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언녀는 팔자가 좋아 저러고 사는데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가 싶었죠.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제 아들이 수능 시험을 1년 앞둔 겨울 아버님 침상 옆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던 저는 창 밖의 달빛에 눈이 떠져서 잠이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 뭐예요. 살면서 그렇게 인자한 모습의 아버님은 뵌 적이 없을 정도로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자 아버님은 조용히 그러셨어요. 아가, 고맙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울컥해진 저는 애써 눈물을 감추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불 꺼진 병원 복도를 지나
비상 계단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 비서로 시작해서 며느리로 살기까지 20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아버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그간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억만금보다 값진 보상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화장실에 들러 세수를 하는데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물 묻은 얼굴로 병실로 달려갔더니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버님 침상을 에워싼 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직 의사가 땀이 흐를 정도로 한참을 실행했지만 아버님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은 내 몸이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가야 할 것만 같고 간이 침상이 아닌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게 어색할 정도로 제 몸이 병원 생활을 떨쳐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자 만사가 귀찮고 식욕도 삶의 의욕도 없는 게 딱 헛개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 내외였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주쯤 지난 어느 날 윤 비서님이 우리 내외와 아주버님 내외를 회사로 부르셨어요. 유산 상속을 진행해야 한다면서요. 만사가 귀찮았던 저는 그냥 남편 혼자 듣고 오라고 했지만 윤 실장님이 제가 꼭 와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회사로 갔어요. 유언장 낭독은 변호사가 했어요. 아버님은 회사는 제 남편한테 남기셨고 부동산 및 현금과 주식 등은 큰아들 내외와 저한테 차등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 내외는 신이 나서 하이파이브까지 하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차라리 잘 됐어. 솔직히 난 회사엔 관심 없거든. 난 배짱이 체질이라 일하는 건 싫거든. 차등 분배니까 적자인 내가 가장 많이 받을 건 뻔하고 그 다음은 자긴가? 당연하지. 내가 맏며느린데. 자기야, 솔직히 나도 회사는 하나도 탐 안 났어. 그까짓 거 받아서 뭐해? 평생 회사에서 일하느라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사는데. 거기다 회사가 삐끗하기라도 해봐. 내 돈 꼴박아서 살려야 하는데 미쳤어? 그런 짐을 떠안게? 그보다는 현금으로 받아서 평생 펑펑 쓰고 사는 게 이득이지. 그나저나 동서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거 빼면 동서는 가져갈 돈도 얼마 없겠네. 아주버님 내외는 신이 나서 박수까지 쳐대며 좋아하더군요. 저기요 변호사님,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제 남편이랑 저랑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상속 금액을 묻는 손윗동서의 말에 변호사는 윤 실장님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러자 윤 실장님이 파일을 펼쳐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그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장님 재산은 약 300억가량 됩니다. 그중 한 분의 상속금액이 250억, 그리고 다음 분의 상속금액이 47억, 마지막 상속금이 6억 7천만 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 내외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신나했어요. 어머 자기야, 그럼 자기가 250억이고 내가 47억인가 보다. 둘째 아들한텐 회사까지 주셨으니까 우리 몫으로 현금을 챙겨주셨나 봐. 그건 그렇긴 한데 좀 이상한걸? 윤 실장님,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총액이 300억인데 세 사람 몫을 더하면 300억 3억 7천 아닙니까?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하세요? 이래서야 우리가 믿고 맡기겠어요? 일 처리 좀 제대로 하세요. 아주버님은 버럭 소리쳤어요. 그러자 윤 실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죠. 아닙니다. 이 계산이 맞습니다. 작은 사모님께 돌아갈 유산이 250억, 큰아드님이 47억, 큰 사모님이 6억 7천, 도합 300억 3억 7천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큰아드님이 대학 졸업 이후의 유학비와 해외 체류비, 거기에 스포츠카 구입비 및 매달 비서실에 연락해서 따로 받아가신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지난 19년간 큰아드님 앞으로 들어간 돈이 총 3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시중은행 대출 이자를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하면 총 47억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다 큰 사모님이 시집와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회장님 카드 금액이 5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이자를 포함하면 그만하세요. 부모가 자식 유학비까지 받아내는 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재수 씨가 250억을 받는 건데요? 내가 아들인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여자가 나보다 많이 받냐고요? 바로 그게 이유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딸이 당신 자식도 나 몰라라는 시아버지를 15년간 모시고 산 것도 모자라 5년 동안 병원 간이침대에서 생활하며 병간호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모든 재산을 작은 며느리한테 남기고 싶어 하셨지만 그랬다가는 혹여 나중에라도 큰아들 내외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벌릴까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신 겁니다. 큰아들 내외에게도 상속은 하되 그동안 허락 없이 가져다 쓴 돈은 고스란히 되받아 사회에 환원하시길 바라셨어요. 오죽하면 회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아버님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간 방탕하게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300억을 초과하는 3억 7천만 원은 앞으로 두 분이 벌어서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그 돈 끝까지 받아서 회장님 유지를 받을 생각입니다.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법이 당신들 편이 되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윤 실장님은 아주버님한테 들고 있던 파일을 던져주었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큰아들 내외가 사용한 카드 내역서와 아버님이 수기로 작성한 큰아들 지출 내역, 그리고 비서실에서 수년간 윤 실장님이 따로 정리한 큰아들한테 해외 송금한 은행 영수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돼 있었어요. 정상금 내역서를 본 아주버님 내외는 경악을 넘어서 분노로 바뀌었지만 그런다고 바뀔 건 없었죠.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서 배를 움켜쥐고 미친년처럼 깔깔댔어요. 250억이랑 거금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님의 치밀하고 꼼꼼한 노랭이 정신에 감탄해서 터져나온 웃음이었죠. 그동안 윤 실장님이 아버님의 지시를 받고 은밀히 작성하던 내역이 뭘까 궁금했었는데 그게 큰아들 돈 쓴 내역이었다니 제대로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사실 아버님한테 내연녀라도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삶의 의욕을 잃었던 저는 그 웃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은 아들 녀석의 대학 합격의 기쁨까지 맛보게 되었고요. 아주버님 내외는 현재 본가에 살며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고래 같은 대저택에 살며 아주버님은 라이더로 일하고 손윗 동서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집의 소유자는 바로 저예요. 두 사람 사정이 하도 딱해서 임시로 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3억 7천만 원의 빚을 열심히 갚지 않으면 언제든 내쫓겠다고 집주인으로서 갑질 행사를 하고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부모의 재산도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두 사람이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 후반이 된 저는 요즘 들어 인생이 드라마 같다고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젊을 때부터 큰 욕심이 없어서 아등바등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폐 안 끼치며 내 할 도리 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남들만큼은 하고 살았다 자부했는데 힘든 날들이 닥쳐왔거든요. 그때는 어떤 긍정적인 말도 소용이 없었고 내가 현실적으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보니 이제야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황혼의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고 현재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 건물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저에게는 한스러운 세월들이 있었어요. 제가 잘해서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니라서 남은 생을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저는 돈 버느라 홍기를 놓치고 연애도 못 해본 채 나이가 들어서야 저 좋다는 호라비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전부인과 사별을 한 뒤에 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우리는 제가 다니던 공장에서 만났어요. 당시 남편이 제가 일하던 공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저와 몇 번 마주친 뒤로 제게 마음을 뺏겼다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6살, 4살이던 아이들은 걱정과 달리 저를 잘 따랐죠. 내심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살갑게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더군요. 정말 마음이 짠하고 고마웠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3년쯤 지났던 터라 엄마 품이 그리워 그랬던 것 같았죠. 아이들은 속 썩이는 일 없이 남매가 사이좋게 잘 지내며 커주었어요. 딸아이는 첫째답게 의젓하고 제 앞가림 잘하고 동생도 잘 챙기는 믿음직한 아이였어요. 아들 녀석은 장난기는 많았지만 그래도 천진난만하고 아주 귀여운 아이였죠. 그런 아이들이 저와 멀어지기 시작한 건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간식도 먹지 않고 굳은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해. 우리 아빠 돈 보고 결혼한 거 맞지? 그런 거면서 여태까지 우리 사랑하는 척 연기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긴 시간 동안 봐놓고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랑 엄마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사는 내내 단 한순간도 너희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학교에서 이종사촌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아빠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이모가 그랬다더라. 그래서 옷이랑 가방도 이렇게 싸구려로 사주고 용돈도 쥐똥만큼 주는 거라고. 그런데도 우릴 속인 게 아니야? 거짓말 좀 제발 그만해. 딸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이모 말은 믿으면서 같이 산 엄마 말은 못 믿니? 나 그동안 너희 남매 기죽을까봐 옷이며 가방이며 브랜드로 사입히고 남들 못지않게 키우려고 애쓰며 살았어. 이제 와서 생색내겠다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야. 그러자 딸아이는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걱정되면 용돈이라도 올려줘. 내가 애들한테 기죽는 게 걱정된다면 학교 다니면서 쪽팔리지 않게 돈이라도 더 달라고. 당신은 남편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전을 하던 중이었어요. 형편이 넉넉치 않아 제가 도움이라도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던 차였죠. 딸아이는 그런 사정을 몰랐어요. 지금 우리 집 사정이 그리 좋지가 않아. 정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 내가 직접 돈을 벌어봐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내 뒷바라지를 하는지 알 거야. 돈 버는 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엄마만 편히 살고. 딸아이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변해버린 딸아이를 보니 그동안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걱정됐어요. 얼마 뒤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님, 요새 서영이가 수업도 자주 빠지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때려서요. 원래 얌전했던 애라 타일러도 보고 주의도 줘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제는 같은 반 친구 돈도 뺏었고요. 자꾸 이러면 졸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혼을 냈는데도 아랑곳 않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마음대로 학교를 나갔어요. 저는 선생님께 모든 게 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돈을 뺏긴 아이한테도 돈도 돌려주고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요. 이후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들은 아들대로 제가 누나만 챙긴다고 섭섭해하더라고요. 결국 딸아이는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얘가 차라리 잘 됐다며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더군요. 엄마, 너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돼. 고등학생이 돈을 벌겠다니.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저는 남편과 함께 딸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딸애는 고등학교는 졸업하기로 했어요. 물론 성적이 형편없어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었지만요. 졸업 후 딸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테니 더는 말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딸애는 친구와 방을 얻어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딸이 떠나고 나니 이제는 아들이 말썽이었어요. 누나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운 아들은 자신도 삐뚤어지게 행동하면 신경을 써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학교를 빼먹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저는 아들을 데리러 가는 상황이 이어졌죠.
남편은 아들만큼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예 아들을 집에 가둬놓고 없는 돈에 비싼 과외까지 시켰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대입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비록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마음을 다해 키워온 애들이 둘 다 대학에 못 들어가자 내심 속상했어요. 마치 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저나 남편이나 그래도 남들만큼은 다 해줬다고 자부했는데 아이들이 둘 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결국 아들도 자립을 하겠다며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어쩌다 애들이 집에 와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둘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나를 세우고 싸움박질을 하기 일쑤였어요. 야, 너는 돈도 번다면서 맨날 집에 올 때마다 돈 타갈국리만 하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진짜 독립이지. 그러는 누나는 얼마나 잘하고 산다고 그래? 난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누나처럼 사고는 안 쳤어. 엄마 아빠 덕에 겨우 졸업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맨날 큰소리야? 누나도 돈 타가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이런 아이들을 보며 남편과 저는 늘 속을 끓이며 살았어요. 애들은 눈에 안 보여도 걱정, 보여도 걱정이었어요. 저는 되도록 애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모 할머니뻘 되시는 분의 간병을 하러 집을 자주 비우게 됐었죠.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선 아이들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애들이 잘못된 게 다 제 잘못 같았거든요. 천사 같은 아이들이 엇나가고 인생을 허비하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돈벌이는 하는지 명절에 집에 사과박 쓰며 고기도 보내더군요. 혹시 사고라도 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서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자 생각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각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딸애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아이를 낳았고 저희 부부는 첫 손주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결혼할 때는 참 힘들었어요. 어쩌다 보니 둘이 연이어 한 달 간격으로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그러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 없었죠. 저와 남편은 의논을 해 딸애와 아들에게 같은 돈을 들여 결혼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로를 못 잡아먹어 난리던 두 녀석은 상대방 결혼 준비를 보면서 계속 저희를 달달 볶더군요. 엄마, 성우가 아들이라고 가구 더 비싼 거 들여주는 거지? 아님 내가 고등학교 때 속 좀 썩였다고 이제 와서 복수하는 거야? 딸애는 저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그런 게 어딨어. 성우나 너나 가구부터 예복까지 다 같은 돈에 맞춰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연달아 결혼한다고 지금 엄마 아빠 힘들어 죽겠구만. 성우는 어제 찾아와서는 너네만 신혼여행 좋은 데로 보내주냐고 그렇게 따지더니 니들 둘이 우리 피 말리려고 짰니?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도껏 해야지. 니들 자꾸 이럴 거면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 더는 못 줘. 그냥 너네들이 있는 돈에서 알아서들 해. 엄마 아빠가 니들 봉도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들어.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지쳐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두 녀석은 더 이상 큰 소리 내는 일 없이 조용히 결혼식을 마치더니 자기들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또 시끄러워졌어요.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식이라고 애들은 명절이면 가족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간만에 집에 애들 소리가 시끌시끌한 게 사람 사는 것 같았죠. 그날은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약주를 몇 잔 하고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 이게 가족이지. 우리가 아무리 지난 날이 복잡했다고 해도 이렇게 모이니 얼마나 좋으냐. 니네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 술 좀 잡수시더니 말이 많으시네. 우리야 애들만 잘 살아주면 편한 거지. 그러자 아들 녀석이 이러더군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유산 상속이나 재산 분배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런 거 미리 해놔야 나중에 분란 안 생기고 엄마 아빠 말대로 편할 수 있지. 그 말에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성우가 아들이라고 쟤한테 더 주면 나 가만 안 있어. 솔직히 결혼할 때 더 안 따지고 넘어갔는데 성우 더 챙겨준 거 맞잖아. 지 누나 얘기를 듣던 아들은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야.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엄마 아빠가 우리 똑같이 결혼자금 썼다고 몇 번이나 확인시켜줬잖아. 그렇게까지 해서 재산 더 받고 싶냐? 결국 두 애들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사위와 며느리 손주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워 어디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명절날 식구들 앞에서 이게 할 짓이냐? 지금까지 너네한테 퍼준 돈이 얼만데 이러는 거야? 왜 내 돈 가지고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자 딸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금까지 엄마 좋은 일만 하고 사셨으니까 그렇죠. 남편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떴고 아들 녀석은 이게 다 누나 때문이라며 딸아이 앞에 있던 과일 쟁반을 집어던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둘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치고 박다가 집 밖까지 나가서 싸웠고 그 바람에 옆집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오게 됐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니들 이제 집에 오지 마. 명절이라고 이것저것 사들고 오는 것도 하나도 안 반가워. 부모 망신 그만 시키고 당장들 나가. 그날은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이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불행은 얼마 안 가서 닥쳤어요. 연말을 앞두고 남편과 저는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었죠. 애들도 찾아오지 않고 남편도 일이 바쁘니 둘이서 한 해를 기념하며 식사나 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 칼 같은 남편이 1시간이 넘어도 식당에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임정섭 씨 가족분 되시나요?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임정섭 씨가 길에서 호흡곤란에 쓰러지셨는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 말에 허둥거리며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지만 남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후였어요. 남편은 저를 만나러 회사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식당과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오던 중 생긴 일이었던 거죠.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남편이 마지막까지 일만 하다 간 것 같아서 저는 모든 게 허탈하기만 했어요. 장례식장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애들이 저를 부르더군요. 딸아이는 서류들을 제 앞에 내놓고는 엄마, 그동안 아빠 만나서 편하게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아빠 재산에 욕심내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줘. 안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딸이나 아들이나 눈에 도끼가 가득해서 저를 잡아 먹을 것만 같더군요. 저는 그렇다 치고 지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것만 가지고 제 앞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투었어요. 저는 애들이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괜히 화냈다며 후회하고 밤잠을 못 이루던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니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며칠만 참을 수 없어? 니네 아버지야.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꼭 이래야 돼? 아버지가 니들을 얼마나 아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딸애는 눈 하나 깜빡 않고 그동안 아빠 빨아먹고 우리 사이 갈라놓은 게 엄마잖아. 라며 차갑게 말하더군요. 더 이상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저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남편의 재산들을 두 아이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줬어요. 회사에 대한 것도 일절 신경 안 쓰기로 했고요. 그저 남편과 저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남은 여생 보내리라 마음 먹었죠. 그러나 이 또한 제 생각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마저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나눠 갖기로 한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집에서 그냥 나와야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 집에도 전전했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갈 곳을 찾다가 그만 기차역 한쪽에서 잠들었어요. 아침이 되니 역 한쪽에서 쉼터에서 나와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그 줄에 서서 밥을 받다가 봉사자가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는 말에 저도 나서서 밥을 나눠주었어요. 할머니, 손이 빠르고 야무지시네요. 여기 올 때 밥 같이 나눠주실래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렇게 밥 차이를 돕다가 거기서 반찬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면서 쉼터에서 지내게 됐어요. 있을 곳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됐지만 밤이면 서글픔과 분노가 몰려왔죠. 그렇게 1년쯤 지나고 언제나처럼 기차역에서 밥을 나눠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말쑥한 신사분께서 제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김연숙 씨 되시죠? 법무법인 이선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아이였죠. 그 뒤로는 아들도 보이더군요. 니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 엄마는 어딜 가면 간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얼른 집에 가자. 딸은 제 손목을 덥석 잡고 끌고 가더군요. 그러자 아들 녀석이 길을 막으며 제 다른 손을 잡아챘어요.
뭔 소리야. 엄만 나하고 같이 갈 거야. 애들 둘이서 저를 가운데 두고 서로 데려가겠다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맨 처음 저를 찾아온 변호사에게 물었죠. 홍정임 씨가 육촌 고모 할머니 되시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김현숙 씨 앞으로 해놓으셨어요. 고모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돌봐드렸던 자식 없는 먼 친척분이었어요. 처지가 이렇게 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셨던 거였죠. 변호사는 저를 찾으려고 애들을 만났고 수소문을 해왔다고 했어요. 애들은 제게 큰 돈이 생겼다는 걸 알고 서로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됐다. 둘 다 일 없어. 내가 이렇게 산 게 벌써 얼만데 내내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날더러 같이 살자고?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 아빠랑 니들 사이도 갈라놓고 내가 네 아빠 피 빨아먹었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니들이 나한테 이런 돈이 생기지 않았으면 날 찾을 생각이라도 했겠냐? 엄마는 수단이 좋으니까 어디 가서도 잘 살 거라고 믿었지. 이러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누나 때문에 화났겠지만 마음 풀어.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딸아이는 동생 가슴을 밀치고는 엄마, 나 알잖아. 내가 옛날에 엄마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처럼 지내는 게 너무 그립더라고. 우리 다시 그렇게 살자. 내가 정말 잘할게. 둘은 다시 저를 양쪽에서 끌면서 서로 데려가겠다 아우성이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나서더군요. 이건 전적으로 김현숙 씨 본인 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김현숙 씨는 홍정임 씨가 살던 집도 남겨주셨으니 거기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애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됐다. 다 필요 없어. 진짜 돈이 징그럽다. 니들한테 해줄 만큼 해줬는데 돈 때문에 날 기생충 취급하면서 몰아내더니 이젠 돈 때문에 나를 붙잡아? 대체 그 돈이 얼마나 되길래 그래? 알고 보니 육촌 고모 할머니는 서울의 건물 3개와 많은 예금과 집과 주식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건물들을 공시가로만 쳐서 계산해도 전부 다해 200억은 되겠더군요. 그래, 그 큰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니까 서로 날 붙잡겠다는 거냐? 니네 보자보자니까 정말 너무하는구나. 하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했는데 남편 없으니 내가 얼마나 우습겠냐. 이 자리에서 못 박아두는데 너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그렇게 소리를 냅다 질렀고 애들은 저를 흘겨보더니 말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건물들을 처분해서 저에게 일과 잘 곳을 제공해 주었던 쉼터에 모두 기부를 하고 고모 할머니의 집과 예금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어요. 쉼터 봉사를 계속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됐고요. 애들은 지금도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만나려고 용을 쓰고 있지만 저는 절대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 다 하고 나면 제가 쓰고 남은 것도 모두 쉼터에 기부하고 훨훨 저 세상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때까지는 남편과 여유롭게 살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불행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신도 바짝 차릴 겁니다. 털어놓고 보니 마음 한켠에 응어리도 풀어지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